자, 지금 PPT 화면을 보면 이 소설이 전체 구성을 알 수 있어요. 1부, 2부, 3부로 나누어져 있고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는 1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뒷부분에 대한 스토리가 이 교과서 끄트머리에 요약돼서 나와 있어서 여러분은 전체 스토리를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 느끼기에 다소 구성이 복잡할 수 있어서 지금 표로 정리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소설은 전체 한 30장 정도 되는 분량의 소설이고 단편 소설이고 1부, 2부, 3부의 서술자가 달라요. 이 집에 삼형제가 있는데 이제 영수, 큰아들 영수, 그다음에 영호, 그다음에 막내 영희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1부가 주로 여러분 교과서에 게재가 돼 있고 난쟁이 일가 5명이 전부 다 소설에 등장하는 씬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이 소설의 스토리 마무리는 영희가 등장을 해요. 영희가 나오는 부분도 굉장히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되는데 아마 교과서에 잘 실리지 않는 이유는 영희가 한 행동 때문일 거예요. 영희는 자기 입주권, 자기 집 입주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자기 집 입주권을 사간 남자에게 이제 같이 며칠간 자기 몸을 원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며칠간 이제 잠을 자주고 잠깐 마취시켜서 자기 원하는 바를 금고에서 꺼내와서 집으로 달려오죠. 기진맥진해서 집으로 달려오는데 영희의 나이는 여러분보다 어립니다. 이 소설상에서는. 여기 다 영수, 영호, 고등학생이고요. 영희는 내가 봤을 때 지금 나이가 중3 정도? 고1 정도 되는 그런 아이예요. 네. 이 집에 지금 무슨 일이 있냐?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 뭐가 좀 이게 무슨 내용이지 싶을 텐데 다시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행복동이라는 구역이 이제 공간적 배경인데 재개발 지역이 됐어요. 재개발 지역이 됐다는 건 기존에 있던 건물을 헐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 철거민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철거민. 정부에서 늘 철거민들, 기존 원주민이죠. 그 동네 살던 주민들에게 이사 갈 곳을 제대로 마련해 준다거나 어떤 금전적 도움을 제대로 준다면 철거민이라는 게 애초에 발생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되니까 거기 아파트가 살 거잖아. 그런데 늘 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죠. 입주권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거기 가난하게 살던 원주민들에게 나가라고 합니다. 여기 공사해야 되니까. 알고 보면 사실은 그들은 거기다가 집을 지었을 뿐 그 땅은 이제 남의 땅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남의 땅에 집 짓고 살았으면 그 땅 주인이 땅 개발해서 아파트 올리겠다 그러면 당장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굉장히 어렵게 오랫동안 가족이 집을 짓고 살아왔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소유권이 인정돼요. 실정법상에서 실제 그렇습니다. 그 공간에 대한 땅에 대한 어느 정도 소유권이 인정되고 길바닥에 가족이 나앉기 전에 이제 얼마 정도의 돈을 주면서 이사를 나가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아파트를 세울 건데 아파트에 도로 들어올 수 있는 입주권을 주겠다. 근데 사실은 주겠다가 아니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아파트가 나중에 이제 6억이야. 아파트 6억이야. 근데 입주권은 거의 1억에 해당합니다. 그럼 나머지 5억은 어떻게 해야 되죠? 원주민들이 다시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철거민이라고 하는 거, 여기 원주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과연 그만한 여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그 헐값에 그것을 팔아버립니다. 도저히 6억이라는 돈을 마련할 수가 없죠. 2, 3년 뒤에라도 아파트 공사하고 들어오려면 2, 3년 정도 걸리는데 재개발 뒤에 그 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누가 이 입주권을 노릴까? 누가? 여기 보면은 이제 검은 승용차탄이라고 나오는데 신사라고 나오는데 브로커들이 있어요. 브로커. 거간꾼이라고 그러죠. 흥정을 붙이는 사람을 우리가 거간꾼이라고 하는데 그 브로커들이 이거를 여러 개 삽니다. 1억에 5개쯤 사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 돈이 있는 사람, 나중에 그 아파트에 들어오고 싶은 부자들에게 가서 2억에만 팔아도 중간에 1억을 먹죠. 그리고 그 부자들은 나중에 6억 정도 예상되는 아파트를
2억 주고 샀으니까 어때요? 또 남는 장사죠. 근데 이 입주권 이렇게 돈 주고 샀으니까 정당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가난한 사람들의 그 눈물과 길바닥에 가족을 데리고 나앉아야 되는 심정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소설에 나오는데 입주권을 포기하면 이주비를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본래는 원주민을 몰아내고 재개발을 할 때는 입주권도 줘야 되고 이주비도 줘야 돼요. 이주비는 이사비죠. 여러분 이사비가 뭐 100만 원인데 그 돈이 없냐 싶은데 그게 아니라 이사하는 데는 100만 원이지. 그러나 전세 어디 들어가서 2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돈이 갑자기 생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은행은 그 적당한 직업이 있지 않으면 돈을 빌려줘 안 빌려줘? 안 빌려주죠. 이 사람들이 어딜 가야 돼 돈 빌리러? 사채를 쓰거나 제2금융권으로 가죠. 사채의 이자는 어마어마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돈을 빌려 쓸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돼야 되는 그런 구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 소설 계속 보면은 영희가 투기업자를 따라 가출해서 영희의 행방을 모르고 결국 난쟁이 일가의 집을 철거돼 아까 이렇게 망치로 두드려 부시는 거 첫 장면에 나왔었거든요 영상에. 그다음에 영희는 투기업자 그 검은 신경샷 한 사람 브로커한테 가서 자기 몸을 내주고 대신 그 표딱지를 가지고 오죠 입주권을. 그런데 기진맥진해서 돌아와서 성공을 알리는데 자기 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공장 굴뚝에서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죽어 있죠. 굉장히 절망적인 내용이고 아름다울 수 없는 소설이고요. 이 소설 진도를 나갈 때는 선생님도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왜냐하면 소설 내용도 어두운데 이제 여러분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쪽에 대한 또 경험이나 지식이 전무후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나누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많이 할 거고 여러분이 공감한다는 입장에서 이 소설을 봤으면 좋겠어요. 단지 시험에 나온다 이런 게 아니라 공감한다. 왜냐하면 이게 70년대 상황인데 2010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 선생님이 영상 또 하나 올린 게 바로 그거. 2010년에 용산 참사 사건이 있었죠. 용산이 좀 서울에서 비교적 낙후한 지역이었어요. 낙후한 지역인데 여기를 또 철거를 하고 재개발한다. 그래서 용산에 지금 가면은 뭐 굉장히 삐까뻔쩍합니다. 높은 건물도 많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역시나 무수한 사람들이 저항하다가 화염병에 온몸에 불이 붙어서 막 건물에서 거꾸로 막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자살한 게 아니야. 경찰의 과격한 시위, 과격한 진압을 견디다가 그런 장면들이 막 뉴스 통해서 나왔었어요. 굉장히 처참했죠. 그때 조세희 작가가 다시 한번 나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난소공 쓴 게 벌써 40년이 지났는데 현실은 바뀐 게 없다. 약자들은 늘 주변으로 밀려나야 되고 가진 것을 빼앗겨야 된다. 그런 거죠. 여러분이 이제 도시 빈민회라는 단어에 조금 있다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교과서 잠깐만 열까요? 교과서 보면 (64쪽) 맨 위에 여러분 보세요. 감상 열기 있습니다. 64쪽 감상 열기. 거기 한번 읽어볼래요? 이 작품은 이 작품은 난쟁이 가족의 삶을 통해 사막도시 도시 빈민의 삶을 그린 소설이다. 사람의 문화적 배경 맥락을 바탕으로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보고 작품을 객관적으로 수용해보자.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자면 도시 빈민. 주인공들의 상태는 뭐다? 도시에 사는 빈민이다. 원래부터 도시에 살았을까? 여러분 누구를 떠올리면 되냐면 여러분 산포 가는 길 배웠죠? 거기 정씨, 백화, 영달이 기억나요? 뜨내기로 살면서 잠깐 동행을 했잖아. 그죠? 백화 기억납니까? 백화와 같은 아가씨가 여기 또 하나 등장을 해요. 명희라고. 영수의 여친이었어요. 여친. 근데 매번 임신을 해서 자꾸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명희는 영수 이웃집에 사는 여자애였는데 여러분 나이 많을 때부터 나가서 돈을 번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백화를 알겠지만 백화도 처음에는 그냥 서울 와서 공장 취직해 돈 벌려고 그랬는데 결국 인생이 어떻게 풀렸어? 술집 작부로 풀렸죠. 그래서 그 도망치던 거였잖아요. 술집 작부가 뭐 하는 사람이죠?
술 따라주고 남자들한테 밤에 몸 팔고 하는 사람이죠. 그만하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다른 데 취직도 불가능하고 일단 그 포주한테 빚진 게 있어요. 빚이라는 게 되게 이상한 건데 그 포주가 그 여자를 브로커한테 그 데려올 때 돈을 많이 주고 데려옵니다. 그 본전을 뽑기 위해서 그 여자를 돌리는 거 밤낮으로 술 따르게 하고 몸을 팔게 하죠. 그래서 그 돈을 자기가 갈취를 하죠. 결국 그렇게 하다 몸에 병들고 또 원치 않는 임신을 여러 번 하다가 여기 주인공 친구 영수의 친구 명희는 계속 영수한테 약속해요. 너 공부해서 너는 공장에 들어가지 말고 기업에 취직해야 돼. 그러고 이제 도시에 와서 이제 그렇게 전전하다 결국은 음독자살합니다. 통장에 17만 원이 남아요. 명희의 어머니는 그 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딸 목숨값이지만 자기 그 집 이주를 위해서 그 딸이 남기고 간 통장에 17만 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요. 가난한 사람들의 처절한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데 바로 그 백화나 정씨나 영다리가 가족을 이룬 이후의 삶이죠. 그래서 가족을 이루지 못했잖아. 가족을 그 뜨내기들이 가족을 이룬 후에는 과연 삶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그죠? 농촌에 원래 살다가 가진 기술이나 뭐 이런 학식의 배움이 없이 도시로 흘러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공장 노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술집 잡부라든지 여자라면 여자들 보통 더 처참해요. 나라가 가난하거나 집이 가난하면 같은 가정 내에서도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어떻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뭐 남자보다 힘이 세서 무슨 뭐 여기 건축 뭐 저 현장 가가지고 노동을 할 수가 있어 뭐 있어 그죠? 뭐 술 따르거나 뭐 차 따르거나 뭐 차 따라가지고 뭐 생계가 될까요? 여러분 아르바이트해서 생계가 될까요?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요? 자기 한 몸은 어떻게 사는데 가족을 이룬다면 굉장히 비참하게 처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난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학교에 못 가. 그래서 내가 지금 돈 벌러 나가야 돼. 동생이 배를 골아. 이게 사람이 묘한 게 가족을 이루면 부모의 이제 입장을 이해하라는 건데 내가 못 먹고 내가 굶는 거는 어떻게 뭐 견디면 되는데 자식이나 또 나보다 어린 동생이 뭐 굶고 있거나 뭔가 이제 사회적으로 뭐 이제 수세에 몰린다 이러면은 그 굉장히 사람 비참해집니다. 나가서 뭐라도 하게 돼요. 그런 과정과 그런 감정들을 여러분이 좀 더 이제 공감하면서 가야 되죠. 산업화 시기라는 것은 대략 몇 년대? 그렇지 70년대, 70년대 나와 있죠. 70년대. 산포 가는 길도 이때쯤이었어요. 그다음 서울 재개발 지역. 네, 이름이 참 아이러니하죠. 뭐야? 낙원구 행복동. 즐거운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슬픈 일이 가득하죠.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 뭐라 그러지? 단어법 들어봤어? 단어적으로 현실 사실과 다르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혹시 내가 소설 감자 약간 얘기했죠? 감자 주인공이 이름이 뭐였게? 복녀였다? 아빠가 복 있게 살으라고 복녀로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복녀가 어떻게 죽지? 낫에 찍혀 뇌일혈로 죽잖아. 그리고 아무도 그녀의 죽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슬퍼하지 않죠. 그냥 묻히잖아요. 의사하고 왕서방하고 짬짬이 해가지고 묻힌단 말이에요. 근데 감자 얘기 들려줬어? 그럼 이런 그 복녀, 복 있게 살아라 했는데 비참하게 죽죠. 역시 어때? 이것도 단어적 표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일부러 이렇게 해. 여러분 이미 운수 좋은 날을 알고 있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어떤 네이밍이나 네이밍, 명명, 이름이 오히려 너무 이게 행복할 때에는 독자는 어떻게 해야 돼? 긴장해야 돼. 뭔가 되게 커다란 일이 도사리고 있구나. 그치? 반어적인 명명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자,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주인공이 알고 보면 몇 명이다? 3명이다. 그치? 영수, 영호, 영희. 그다음에 난쟁이 가족 궁핍한 삶, 즉 가난을 다루고 있어요. 가난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닥쳤을 때 과연 인간은 그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가족이 모두 비참한 일을 겪을 때 가족이 가족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도시 빈민들의 궁핍한 삶과 그리고 뭐야? 좌절. 나 질문할게. 이 제목이 뭐죠? 소설? 난쟁이가 쏘아올린 공이죠. 자, 여기서 좌절을 의미하는 단어가 뭘까?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 세 개 중에 좌절을 의미한 단어가 있어.
여러분 공을 쏘았어요. 이렇게 탕 하고 쏘면 이게 하늘로 끝없이 가나요? 이게 지금 그 포물선을 그리면서 도로 하강해 버리잖아요. 그죠? 올라가다가 하강해요. 이게 바로 뭐야? 좌절이죠. 공이라는 것은 난쟁이가 쏘아올린 희망이고 그 공은 알고 보면 공이 아니었고 이 소설에 나와요. 쇠구슬이었어요. 그럼 쇠구슬은 어떻게 돼? 도로 꺼지죠. 밑으로. 그래서 좌절돼서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거죠. 그 희망은 좌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목이 이미 많은 걸 말하고 있죠. 희망은 어떻게 된다? 좌절될 것이다. 더 큰 비참함을 맛보지. 올라가는 듯 했잖아. 처음부터 아예 움직이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올라가는 듯 하다가 내리 꽂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난쟁이가 의미하는 거 뭘까요? 대략 한번 얘기를 해볼까? 여러분 궁금하죠? 진짜 난쟁이가 나와요? 나와요. 이 아버지 거기 신부님과 책 읽고 있는 사람 있죠? 그 그림에서. 키가 117cm입니다. 어른이 117cm면 어느 정도 되죠?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어린이가 키가 120cm 정도 되거든요. 기괴한 모습이에요. 실제 난쟁이를 보면 이게 장애이긴 한데 여러분이 이제 그냥 마주치면 시선을 끌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그냥 어린이가 키가 작은 거랑 어른이 키가 작은 거랑 확연히 다르거든요. 어. 생각보다 많아요. 이 외소증을 겪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 소설에서 굳이 주인공을 난쟁이라는 이유는 뭘까? 무엇을 드러내려고 상징하고 싶어서. 장애가 있고 키가 작다는 건 의사에서 어떤 의미지? 소수, 차별의 대상, 약자. 얘들아, 내 몸에 장애가 있어서 평생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쳐다보면 어떨 것 같아? 너무 짜증날 것 같지. 외소증은 교사를 못해. 여기 교탁보다 키가 커야 될 거 아니야. 할 수 있는 직업이 몇 개 없어. 그지? 뭘 해도 안 보여 맨날. 정보로부터 소외되고 모든 어떤 성인으로서의 위험과 존엄성, 한 인간으로서 그런 갖출 수가 없고 사람들은 이렇게 쳐다보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생각할 거야. 엄마도 난쟁이인가? 자식 중에 난쟁이 없나? 약간 유전적이거든요. 난쟁이라는 거. 그런 의심마저 하게 되죠. 우리가. 이게 벌써 차별의 어떤 반론인데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지금 그런 질문이 있어요. 영호가 질문한다. 형한테. 형, 할아버지도 난쟁이였어? 뭐 질문합니다. 그건 유전적 지식 때문이 아니라 무슨 얘기야? 무슨 질문이야? 난쟁이인 우리 아빠는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되게 가난하잖아. 할아버지도 가난했어? 이런 얘기예요. 사회적인 어떤 약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난쟁이라는 단어. 사회적 약자. 실제 난쟁이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그림에서 보면은 좀 특이한 게 이 자식들은 마당에 나와서 뭔가 좀 더 이제 그 감정을 표출하거나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호는 막 되게 흰색깔 셔츠 입은 애인데 시니컬한 표정으로 좀 서 있고 영수는 영희를 달래고 있어요. 근데 아빠는 무심하게 뭐 하고 있어? 책을 읽고 앉아 있죠. 지금 저기 집이 철거당하게 생겼는데 책을 읽고 있어요. 책 제목도 나중에 보면 여러분 1만 년 후의 세계 뭐 이런 거. 1만 년 후의 세계. 겪을 수 있는 세계 아니야. 거의 뭐 지금으로 치면 거의 쥐라기 시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이후의 얘기잖아. 아버지는 도대체 왜 적극 나서지 않고 이렇게 무심한 듯 책만 보고 있는 걸까? 자, 전체적으로 워밍업을 한번 했는데 앞에 1단락만 좀 같이 읽고 불 켤게요. 1단락을 읽고 그 진도 다음 시간에 마저 나갈게요. 여러분 그 선생님이 띄워줬던 뭐 의문, 김소월의 시 길 관련한 거는 시 가는 길하고 관련이에요. 또 공부할 때 같이 보세요. 왜냐면 거기에 뭐 비음 나오거든요. 그죠? 기억나요? 비음, 뭐 미음, 니은, 이음, 유음, 리을. 그래서 이 자음 모음 표를 선생님이 실어놨어요. 이게 잊어버렸을까 봐. 이거 여러분 1학년 때 5단원 배울 때 잠깐 봤던 건데 그거는 프린트는 참고해라. 자, 사람들은 아버지를 뭐라고 불렀다? 난쟁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제대로 본 거죠?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일까? 난쟁이를 난쟁이라고 했으니까 맞지. 그러나 난쟁이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그동안 어떻게 했지? 무시했죠. 그러나 나에게 아버지는 무시당해도 좋은 사람일까? 아버지는 난쟁이 몸으로 평생 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했어. 칼갈이 무슨 유리창 닦기 하면서 몸이 부서져라고 일을 해요. 나중에 아버지가 아픕니다. 너무 기운이 없어서 혀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요. 이거 건강을 잃어가지고 혀를 붙잡고 있어야 돼. 죽지 않으려면. 기도를 막잖아. 굉장히 비참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버지는 평생 자식을 위해서 일을 했고 그럼에도 계속 가난했고 늘 안타깝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한테는 거인인데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하고 차별했죠. 업신여기고. 선거철이 다가오면 정치인들도 와서 난쟁이 아버지한테 90도로 인사를 해. 근데 그 선거에서 말한 공약들은 지켜질까? 그렇죠.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가 나를 포함한 5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언제나 말할 수 있다. 아버지가 위대하다는 걸, 아버지가 난쟁이가 아니라는 걸 나는 확신하지. 나는 확신해. 나는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 5식구에 무엇이 들어가 있다? 어렸을 때 여러분 뭔가 이렇게 결백하다는 걸 주장할 때만 엄마 걸어, 아빠 걸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너거 사실이야? 막 그러면 그래 나 엄마 걸어, 아빠 걸어, 하느님 걸어 막 이러면서 얘기하죠. 얼마나 그 주장을 강하게 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지옥에 살면서 자 우리 5식구는 그 위에 나오죠.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나옵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 그렇죠.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5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은 날이 없었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뭐와 같았다? 전쟁. 전쟁에서 하루하루 산다는 거는 굉장한 고통을 얘기하는 거겠죠. 고통스러운 삶이야.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어떻게 했어? 지기만 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밑줄 치세요.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자, 이것은 오늘보다 며칠 전의 일인데 며칠 전의 일이고 과거의 일이고 그날 아침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통장이 이 마을의 통장 옛날에는 통이라는 그게 있었어요. 이장, 통장 뭐 비슷한 개념인데 철거, 개고장 가져왔어요. 이거 좋은 거 같아, 나쁜 거 같아? 뭐 한다는 얘기일까? 철거한다는 얘기예요. 보통 이제 소설에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이 건너뛰는데 그 신문지 조각 같은 거 한번 읽어보세요. 며칠 날 왔죠? 5월 10일 날.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며칠 날 집을 빼래? 9월 30일까지. 그때까지 자진 철거 안 하면 어떻게 한대? 강제 철거하고. 강제 철거까지도 그래. 그렇다 쳐. 그런데 어떻게 해? 비용도 징수한대요. 굉장히 위협적이고 폭력적이죠. 가진 거 없는 사람들한테 내쫓으면서 돈도 징수하겠다는 거야. 자, 그럼 질문. 자, 이곳의 주소가 어떻게 되죠? 행복도 46번지. 자, 이 집의 가장의 이름은 김불이에요. 이름이 참 특이하죠. 김불이. 왜 이렇게 막 지은 이름 같을까? 그지? 아버지 이름이야. 여러분, 이사라는 거를 갖다가 9월 10일 날 알려주면서 9월 30일까지 짐 뺄 수 있니? 이사 그렇게 빨리 되든? 보통 6개월 걸리죠. 채집을 알아봐야 되고 돈을 융자를 받아야 되고 그죠? 그런 식의 철거 계고장이 옵니다. 이 소설의 주요 그 어떤 소재가 되죠.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철거 계고장, 갈등의 원인. 자, 어머니는 철거 계고장이 올 거라는 걸 모르고 있었니? 알고 있었니? 어디서 알 수 있어? 기어코 왔구나. 그렇지. 알고 있었어. 예상했어. 자, 어머니는 그때 뭘 하고 있었죠? 밥을 먹고 있었어요. 자, 식사 메뉴. 딱 봐도 맛없고 가난한 밥상이죠? 이거 365일 삼시세끼 먹는 거예요. 이보다 나빴으면 나빴지 더 좋진 않을걸? 어머니 밥상에서 짐작할 수 있는 나의 가족의 처지는 어떠한가? 가난하다. 자, 우리는 전쟁이 날마다 지기만 했다. 왼쪽에 쪽날개 문제. 그럼 뭘까? 전쟁이 날마다 졌어. 뭘까? 늘 뭘 겪었어? 가난의 속에서
좌절과 고통을 맛본 거죠. 늘. 여러분 오늘 수업은 65쪽 10번째 줄까지 할게요. 이상 마칠게요.